자, 이게 간단치 않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다른 사람들 지금 안 보이죠? 언론상에. 이준석만 보이죠?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처음에 약간 비웃다가 분위기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선일보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는 중앙일보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조중동의 프레임인가 보네요. 네. 아무튼 지금 이준석 돌풍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돌풍이죠. 그 돌풍인데 그 돌풍 이준석에 대해서 압도적인 기사량을 쏟아내는 것도 사실은 이른바 조중동과 그 이른바 종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입은 바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 최초에 그 돌풍을 일으킨다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지후보 없다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저기 예비 경선을 했잖아요. 예비 경선을 했는데 20대 여성하고 호남 쪽에서 이른바 표집군조차 제대로 그 모집을 못해서 다음날로 넘어갔거든요. 당일날 원래 발표를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표집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이거나 무당층이 20대 여성 표집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 정도라면 이게 무슨 돌풍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언론 속의 돌풍인 거죠. 그러니까 순위만 정해졌을 뿐 사실 무관심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많은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 당대표 경선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른바 어찌됐든 그 30대가 1등을 하니까 그걸 호재 삼아서 언론들이 사실은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돌풍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랐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정말 처음부터 이게 돌풍이었느냐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어요. 초반에 김웅이 2등이었거든요. 네. 이준석 나오기 전에. 근데 김웅하고 김은혜가 순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준석 나오면서 5명 안에 컷오프에도 못 들어왔어요. 그럼 뭐냐, 뒤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이준석 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교통정리를 한 거다. 교통정리 된 거죠. 교통정리 된 건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뒤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존재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조중동에서는 또 다른 이 포맷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윤석열 포맷이야. 이준석이 되어야지만이 중도 보수로 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판을 국민의힘을 흔들어 보는 거죠. 판을 흔드는 건데 판을 흔드는 이런 거죠. 난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제가 늘상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선거를 소위 마이너가 메이저를 잡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 어디서 마이너 프레임이다 했더니 전혀 경우는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 된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구조를 이 서사를 만들어 놓고 이준석을 굉장히 선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비주류였지만 그 후보들 중에 진짜 유일하게 선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 선의 캐릭터가 악의 캐릭터를 이겨가는 과정을 지금 똑같은 이준석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분들을 보면 단순히 세력으로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굉장히 내용이 있었죠. 진취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메시지는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청년, 여성, 그 호남,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할당제나 가산점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전 경쟁 완전 예, 실력주의. 자기가 완전. 실력주로 올라왔대요. 근데 네. 제가 정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본인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이 아니었으면 비례대표 20대 청년 몫으로 본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뭐 기회를 잡아야 그 다음에 실력도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기회 자체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가정 형편이라든가 그렇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또 유력 정치인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시작에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제외돼 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가 20대 30대 예를 들면 비례대표 그러니까 20, 30대 비대위원직을 한 명을 내정하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의 취약층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본인한테 그 기회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은 그 기회를 잡았는데 잡은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른바 네임밸류를 올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건 자기 실력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본인과 같은 실력을 가진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기회조차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겠어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분놀이에요.
극우 논리죠. 맞아요. 그거 논리 이제 영어로 리버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 이제 엄청 좋은 뜻으로 들리는데 자유지상주의가 실제로 뭐냐면은 히틀러가 초창기 출발할 때 자유지상주의예요. 히틀러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것이 무한 경쟁이야. 엘리트들, 똑똑한 놈들, 그 똑똑한 놈이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토대로서 내려왔던 불평등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가려버리죠.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열등한 사람들은 뭐예요? 집시, 유대인, 사회적 약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는 이게 극우 논리의 출발점이 여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준석이 진짜 어떤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이 광주 가서 연설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해요. 홍콩 사태를 빗대서 나는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변했다 이거예요. 광주 내려가서 5.18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광주 시민들한테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화됐다. 그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 개념이 투철한 사람이다. 홍콩을 식의 홍콩의 논리를 민주화 가져요. 시에 대해서 제대로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홍콩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는데 가서 싸우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런 뭘 봤냐면은 실제로 저쪽 사람들이 가장 변이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정부를 잘한다고 하고 도울 건 도와야 돼요. 그런 야당의 상을 만드는 토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까는 건 어떤 후보나 다 똑같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 실정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 뭐 때로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가 누구를 민주주의 이야기해요. 제가 진짜 윤호중 그 위원장이 했던 민주주의에 저기 빌붙어서 꿀 빨던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기들이. 그 사실은 그 이번에도 얘기하지만 그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 내지는 가산점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그 당의 중심 세력이 원래 그 TK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세력이잖아요. 그쪽은 그 TK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그다음 남성, 그다음에 그 저기 이 고령 그러니까 50대 이상 50대 이상 고령층의 저기 고령층이 당원 주주 기반 주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패권, 이 사람들의 패권주의에 젊은 후보가 기대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주립 편입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울 게 없어요. 이준석 이야기에서 새로운 건 인지도만 높일 딱 하는 게 뭔가 하면은 6, 70대 과거 엘리트 기득권에서 20, 30대 엘리트 기득권이 들어오도록 해달라. 딱 요 이야기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옛날 제가 굳이 이렇게 비유하자면 옛날 저기 그 이른바 누구죠? 저 648기들? 648기들이 뭐 예를 들면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는 쿠데타로 5.16 쿠데타로 이어졌다라는 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 이른바 엘리트군, 그때 당시에 엘리트군인들이잖아요. 648기생들이. 그 엘리트군인들이 자기 자리에 없다고 그냥 그 군대 내 위기 질서하고 군대 그 합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은 거예요. 똑같아요.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힌덴부르크가 총통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힌덴부르크가 제1차 대전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들 거의 극우예요. 그건데 오래된 그 독일 제국시대 장성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흔히 하는 이제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 히틀러는 뭐예요? 젊은 장교 그룹들, 하사관 그룹들,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뛰었는데 엘리트가 된 애들, 얘들이 분출된 욕구를 가지고 이 관료제를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은 성질의 것들이 존재하는데 나이만 세대만 바꿔버린 거야. 왜냐면 그 내부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내부의 가치는 맞아요.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가치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내부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를 혁신, 쇄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갖고 대선 추진하겠다는 그런 지금 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정치 역사에 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보이지가 않는 게 옛날 30대 군인들이 한 방식하고 똑같아요. 총칼이 미디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펜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DJ나 YS가 했던 40대 기수로는 세대도 바꾸면서 민주주의와 어쨌든 간에 그렇죠. 가치 지향이 달라요. 가치 지향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군인들이 했던 것과 이준석이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자들 중에
나경원보다 이준석이 더 구구예요. 구구예요. 흑의 컨텐츠는 더 구구인데 구구예요. 지금 포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웅이 정확하게 비판하더라고. 이준석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의 배려 없으면 애초에 잘난 사람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기에 올 수 있다. 딱 이야기를 김웅이 하더라고요. 그 광주에서 연설하는 걸 내가 이렇게 참 힘들었지만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봤어요. 포장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말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겠구나. 근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나경원이나 주호영보다 더 매끄럽게 잘하고 매끄럽죠. 나경원이나 주호영의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첫 전당대회 연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가면 이준석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뭐 될 중진들이 가능성이 단일을 하지 충분히 않으면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 현상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본다는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당이 깨질 수 있고 뭐 리더십은 흔들려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무서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진중권과의 20대 남성 논쟁, 이대남 논쟁, 전형적인 이 마초이즘이고 극우적 논쟁이에요. 그런 논쟁을 끌고 오면서 딱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본인의 SS 친위대를 만든 거야, 20대라는.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당 장악할 거라고 봐요. 이 친구 그냥 능수능란한 친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못 해봤고 당대표를 못 해봤기 때문에 뭐 유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대중 정치인들 속에서 토론하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흔히 하는 호흡도 해본 친구예요. 선동해본 친구예요. 보통이 넘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리스크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리스크가 있죠. 있죠. 어떤 거라고 보시는데? 리스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게 존재할 거고 이준석이 누군가를 세게 밀려갈 거라고 봐요 저는. 성향상.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캐릭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이 작동하는 것 중에 내가 당대표인데 감히 내 말 안 들어 하는 상당히 군사적 문화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저당에 통할 거예요. 대선을 앞둔 저당에 저는 통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이준석 스스로 본인이 이제 미디어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달아가는 이제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노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첩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호의적인 미디어의 반응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이른바 공격적인 미디어의 반응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과거 패널로서의 이준석의 그 발언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이 갖고 있는 발언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진보 매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검증받고 평가받게 그렇죠.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SNS에다가 그 사람들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몇 개 썼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받아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현직이 아니란 말이야. 받아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거 보면서 자기들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것을 옹호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역시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돼요. 역으로 똑같이 이준석은 금방 이야기했던 조상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거거든요. 딱 눈에 보면 조금만 꼼꼼하게 보면 표시 나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프레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칭찬하는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세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준석에 비하면 기성세대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그냥 쓰러져 가면서 거부도 못하고 이준석한테 당권을 줄 거냐? 그건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나경원 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사실 대선 저 정도 레벨로는 대선 관리 못한다. 그러니까 언론한테 주목을 받는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일반 기득권들이 봤을 때 나쁜 점 말고 좋은 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직 전체를 끌어가는 데 역량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지점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개파 논쟁이잖아요. 개파 논쟁이죠. 그 개파 논쟁이 사실 먹힐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70대 30 본선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당원들이 70이나 되니까. 그렇게 이준석이 100% 당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파 논쟁을 끌고 들어간 건 그쪽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판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게 이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준석 자체가 뭐 유승민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30대를 직접 공격하기 힘드니까 그 뒤에 마치 더 노련한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낀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련함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더 노련해요. 이준석이 더 유승민보다. 근데 그러나죠. 개판 논쟁의 원래 그 숨어 있는 의도는 저 사람들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네. 아니 그렇죠.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야죠. 사실은 그거를 정말 그런 의도라면 그거를 그 예를 들면 그 주호영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공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공격은 못하고 돌려깐 게 네. 제가 봤을 땐 그나마 그래도 그 오래되신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각성 효과는 줬다고 봐요. 아, 이준석이 박근혜 탄핵한 사람인지가 한 발만 생각하면 다 그 세력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윤석열이도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1등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를 악물었다. 네. 이를 악물었다. 내 팔을 하나 잘라내더라도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말 악다구니로 뭉치고 있다라는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개판 논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경원이 던진 이 함정에 이준석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특히 이제 이준석이 탐욕스러운 선배들 이야기 딱 할 때 딱 걸려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닌 거야. 그 뒤로 바로 이준석이 메시지가 쫙 싸그라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에 응대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 친구 생각보다 노련하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빠지면 있고, 안 되지. 예, 빠지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이가 이야기했던 게 나이를 넘나드는 것 외에는 개혁적이다,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전혀 없죠. 개파라는 걸 던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이에게 내용을 칼을 하나 쥐어줘 버린 거야. 중진들이. 우린 개파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니네가 개판에 이렇게 니네가 얘기해. 개판에 이준석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격거리 하나 줘버렸기 때문에 이준석이 다시 이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과 비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민주당의 당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면 그게 상쇄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보수화되고 굳이 말하면 느낌적으로 최근에 저 부동산 특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되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이미지 싸움이에요. 어떤 디테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당은 뭔가 막 개혁적이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보수적 그리고 국민의힘은 뭔가 개혁적 이런 프레임이 생기는 게 사실상 가장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우리 FTA 생각나시죠? FTA 논쟁이 저는 FTA 찬성 논쟁이거든요. 네. 제가 FTA를 어떻게 해요? FTA는 진보다. FTA는 진보다. 우리는 사자에게는 넓은 그 들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련에 가면은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 보수파예요. 옐친이 진보파였어요.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적인 좌파 우파라는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깨면은 무조건 진보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FTA를 내가 진보라고 했던 것과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문제든 뭐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재생산하지 않으면은 진보라고 하는 정당은 집권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균형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균형감을 찾는 것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 챙기는 거이고 전쟁을 수습하고 회견하는 거지 전쟁 때는 무조건 돌격이 이기는 거예요. 땅을 한 채라도 따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이준석이 주는 이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반사경 거울처럼 한번 딱 붙여보면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시지에서 보다 진취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종교행 가세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그것도 자발적인 범위 내에서 한정돼가지고 인정되고 있는데 종교행 과세에서 그 과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 그러니까 비과세 영역이 생기면요. 아예 과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영역이 생기면 거기가 탈세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금을 거기다가 만약에 5억을
줬다라고 해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5억이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행 지금 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주고 5억짜리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가닥 이상해가지고 이 일반 회사가 탈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공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계속 종교인 가세를 얘기했던 건데 저는 종교인 가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가세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세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낮은 세율, 아주 상징적으로 낮은 세율, 뭐 들여다볼게요. 투명성만 네, 투명성만 확보하자는 거죠. 한 0.1%여도 좋으니까 심지어. 정답. 제가 부동산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제가 했단 말이에요. 집을 아주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은 내게 해라. 네. 다만 정말 작은 돈, 몇천 원이라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네. 나와야 네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데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 같은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정말 아주 싼 거라도 종부세는 몇천 원이라도 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여튼 저는 이런 게 민주정부의 그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대선 후보들이 내놔야 네,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아니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그 대신 학제 개편하겠다. 너무 쓸데없이 대학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거기에서 그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막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전액 등록금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공약을 지금 내세울 이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당 지도부가 못하면 대선 후보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 지금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현금성 복지,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 들고 와. 그거 100개 내봐야 다 이재명 표예요, 그냥.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놓고 비슷한 거 들고 왔는데 기본소득은 또 반대. 이걸 아니, 요구적으로 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말 저는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총리 두 분 계시면요. 통일외교, 국방, 안보, 외교 이런 걸 좀 내세요. 네. 그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 전문가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100만 청년 인턴제 하자. 청년들 지금 청년 문제 있으니까 제 주장을 제가 30초만 주십시오. 뭔가 하면요. 대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1년 동안 최저임금으로서 청년들에게 그냥 현금성 청년 소득 주지 말고 1년 동안 일하게 하자. 100만 명. 딱 하니까 15조 들더라고. 15조에 10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이 직업훈련 교육기관이고 경험을 쌓게 하는 대기업 이런 데서 훈련받고 나오면 얼마나 훌륭한 자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청년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조직화된 노조가 된다거나 기업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면 진보정당을 지지해요. 취업 안 하면요. 저쪽 당 지지해요. 이게 정치적 현실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희한하죠. 노조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해직된 지 6개월만 지나면요. 보수정당 찍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 되게 좋네요. 100만 청년 인턴제. 그러면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기업들이 대학을 만들어라.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필요한 학생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인턴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가미시켜서 어차피 이제 국가 세금도 지원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정 교육 이상을 받으면 학위도 주라는 거예요. 2년제 학위든 4년제 학위든. 지금 우리 IT 인력 늘 부족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교육부 규제에 의해서 IT 인력 정원 못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카카오 대학, 네이버 대학 이게 왜 안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매칭 펀드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내는 만큼 이 교육부도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구성되는 걸로 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안만 제시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기업이 알아서 짜도록.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좀 불릴 정도가 됐는데 결국에는 정착점은 뭐냐면 개혁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민주당은 좀 그런 지점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편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민주당이 개혁적일 때 표가 똘똘 뭉쳐지는데 내가 어줍지 않게 개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당 코스프레를 먼저 하면 우리 표는 저쪽으로 가요. 그게 보궐선거였다고. 문제는 저쪽이 개혁의 이미지를 선점을 해버리면 민주당의 포지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민주당이 보수화된다고 해서 보수표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이준석이 나라 전체를 보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어야만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전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 저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
보수를 끌어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수를 끌어안는다는 말이 이른바 애티튜드에서 끌어안으라는 얘기지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뜻하게 끌어안을 때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준석이 참 한편으로 두려운 네. 모습인 게 저는 이준석 보면 좀 스킨헤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직 대한미디어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게 언론이 미친 듯이 이준석을 밀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수는 현혹 당하는 거예요. 아, 이준석이 좋은가 보다. 제가 정말 그 들은 거로는 하여튼 이른바 뭐 종편 어느 종편에서는 1일 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한 꼭지 이상 반드시 윤석열과 이준석을 다룬다요. 편성 지침이. 대한 언론은 썸네일 잘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 전략이 그거예요. 레토릭으로 해서 잘 만들어줘야 돼요. 방송은 다 길어서 다 못 봐. 썸네일만 보면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준석은 스킨헤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극우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그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각이 다양해야 돼요. 그 시각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양화시켜야 이게 우리 해법이 나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이야기지구나. 그 이야기는 원하시는 메시지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해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 평균의 시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의 시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는 여의도에 가면은 조국 장관에게서 친조국인 거야. 강성 친조국인 거야. 그렇죠. 광성 친조국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방송 같은 데서 오면은 저 죽일 놈들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자, 어쨌건 조국 장관님, 저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2100년까지는 잡아야 네, 정권을.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더 오래 길게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 공부 방송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